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제를 맡게 된 김지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딥러닝을 제대로 처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하는 핸즈온 교재도 다른 자료를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라 오늘 하는 발제가 복습 개념으로 이 책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기초를 다루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단원 자체가 다른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구현해 왔던 것들을 텐서플로우로 직접 구현해 보면서 원리를 알아가는 부분이라 앞부분과 겹치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원을 앞부분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렵게 느껴졌던 내용을 이 단원에서 공부를 다시 해보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혹시 들으시다가 본인이 아시는 내용이다 하면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번 발제는 이제 요 책 내용보다는 서브 주제인 페스터 RC에는 이 주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뭐 배속도 하시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2.1단원의 텐서플로우 훑어보기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인데 요거는 일단은 나중에 발제 드라이브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텐서플로우는 이제 수치 계산용 라이브러리로 구글 브레인팀에서 개발을 했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딥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API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저희가 많이 써봤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핵심은 이제 케라스겠죠.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이런 그 API들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면 저희는 이때까지 이제 이미지를 분석할 때 보통 GPU에서 작동을 시킨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구동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연산은 커널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커널은 요 세 가지 CPU, GPU, TPU 이 플랫폼에서 작동을 합니다. 저희가 이미지를 다룰 때는 주로 GPU를 썼는데 그 이유가 연산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병렬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빠른 게 TPU인데 얘는 딥러닝 연산을 위해서 설계된 네, 칩이어서 속도가 이 GPU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네, 이제 12.2에서는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넘파이에 있는 기능들을 구현해 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요거는 코드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12.2.1에서 이제 텐서와 연산, 이제 컨스턴트 요 함수로 텐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네, 요런 1, 2,3, 4, 5, 6 얘네들을 넣었더니 이렇게 2행 3열짜리 행렬이 나오고요. 텐서는 이제 스칼라 값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컨스턴트에 42를 넣어서 이 방향이 없는 스칼라 값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덱스 참조할 때 제가 헷갈려서 정리를 해 둔 건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요거는 마지막 인덱스 미만 요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이제 t가 아까 저희가 어, 만들었던 요 위에서 만들었던 행렬이었죠. 요 행렬에다가 뭐 플러스 10을 하면은 각각의 요소에 플러스 10이 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퀘어, 요거는 제곱하는 함수인데 얘네들도 각 요소에 제곱된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렬 곱셈하는 거, 이거는 이제 맷뮬, 요 함수를 썼었는데 요런 방식으로도 요, 요 기호를 써서 행렬 곱셈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요 아래 보시는 맷 뮬과 요 위에 보시는 요 기능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위에서 이제 케라스를 구동을 해 왔었는데, 케라스만으로도 간단한 신경망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뒷받침되는 기능이 케라스에서도 keras.backend로 이제 저수준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백엔드를 이제 K로 받았고, 요 K를 뭐 제곱하는 그리고 역행열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텐서플로우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렬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텐서플로우에서는 텐서라고 부르고 넘파이에서는 어레이, 뭐 배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둘은 연산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연산을 어레이에 적용할 수도 있고 넘파이 연산을 텐서에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와 넘파이는 서로 같이 쓰기 좋습니다. 따라서 이 12.2에서는 이제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연산들을 텐서플로우에서 어떻게 실현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numpy에서 배열을 만들었죠. 이거를 이제 A에 넣었는데 요 A를 이제 tf.constant 요 텐서플로우에서 위에서 봤던 그 텐서를 만드는 함수에 넣었더니 네, 에러 없이 연산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 t는 원래 텐서였는데 이 텐서도 이제 numpy에서 제공하는 그 array 함수에 넣었더니 array로 변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numpy 위에 있는 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A는 원래 배열이었죠. 근데 배열인데 텐서플로우 연산인 그 스퀘어 제곱하는 걸 했더니 각각의 요소가 제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t는 텐서인데 지금 numpy의 연산을 적용을 했더니 에러 없이 진행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numpy와 텐서플로우는 각각 교차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텐서플로우의 그 타입 변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타입 변환을 자동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타입 변환은 성능을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그걸 알고 타입 변환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타입 변환을 자동으로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자동으로 하려고 하면 에러를 발생시키고 대신 tf.cast 이 함수를 사용해서 타입 변환을 사용자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cast 얘는 원래 요 t2 변수는 64비트, 실수 64비트형인데 지금 얘를 32비트짜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제 12.2.4에는 텐서플로우의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텐서는 변경이 불가능한 객체입니다. 즉, 텐서 내용을 바꿀 수가 없는데요. 뭐 역전파로 변경해야 하는 신경망의 가중치라던가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텐서로 구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tf.variable, variable이라는 함수로 변경이 가능한 텐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tf.variable로 만든 변수들은 assign을 통해 변수값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scatter and update 이제 이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원소값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사실상 무의미한 이유는 저희가 실전에서 변수를 만들 일이나 업데이트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요거를 사실상은 많이 안 쓰게 됩니다. 네, 다시 코드를 보시면 이제 음,
저희가 tf.variable 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텐서 v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v에다가 2를 곱한 요 값들을 할당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변경된 값들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서 0,1 그러니까 그 0,1 자리에다가 42를 할당한다. 이제 요 뜻이 assign 42 이렇게 써져 있고 그래서 지금 0,1 자리에 42가 들어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assign 0,1 요게 지금 써져 있죠. 근데 여기 행열 자리에 2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 0이랑 1을 넣겠다. 그래서 지금 0이랑 1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scatter and update 여기는 이제 요 위치를 지정을 하고 여기를 100이랑 200으로 이제 원소값을 바꾸겠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0,0 자리랑 1,2 자리에 100이랑 200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텐서 값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요 tf.variable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 2.5에서는 텐서에서 볼 수 있는 좀 다양한 데이터 구조들을 다루는데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파스 텐서 얘는 대부분이 0으로 채워져 있는 희소 텐서라고 이제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요 1,1이랑 2, 요 자리를 빼고 지금 다 0으로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텐서에서 이제 이 어레이, 배열은 이제 동적 리스트로 길이가 변경이 가능하고 이제 또 저는 처음 보는 건데 이제 비정형 텐서라고 축을 따라서 다양한 수의 요소를 가지는 걸 요 레그드 텐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행은 지금 길이가 4로 네,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지금 요 축을 따라서 다양한 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요 스파스 텐서는 지금 요런 방식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체 크기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는 지금 요 0,0이랑 1,2 자리에 각각 1값과 2값을 대입한 희소 행렬을 만들어라. 희소 텐서를 만들어라. 라는 뜻으로 이런 방식으로 희소 텐서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텐서에서 동적 리스트를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축을 따라서 그 요소의 길이가 다른 이 레그즈 텐서는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이 리스트를 요 레그드 컨스턴트 요 함수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얘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된다면 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4콤마 그러니까 행은 4로 고정이 돼 있는데 지금 각각의 요소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넌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 아래 것들은 뭐 Q라던가 뭐 스트링을 다루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코드 복귀하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12.3에서는 텐서플로우로 이때까지 사용하던 뭐 손실 함수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활성화 함수 뭐 아니면 다른 이제 그런 그 소프트 플러스 함수 뭐 요런 그 활성화 함수 같은 것들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해 보는 그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기초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12.3.1 여기서는 손실함수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손실함수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일단 평균 제곱 오차랑 평균 절대값 오차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는 이런 식, 평균 절대값 오차는 네, 이런 식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 코드에서는 후보 손실이라는 걸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요. 후보 손실은 이제 요 두 개를 합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델타라는 값을 정해 놓고 이 델타보다 요 오차 값이 작으면 그러면 오차의 제곱을 하고 만약에 이 외의 값이면 이제 오차의 절대값을 씌운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델타값 기준으로 네, 오차 제곱이나 아니면 절대값을 씌우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2분의 1 요것들을 곱하거나 지금 곱하는 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얘네가 지금 델타 기준으로 값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델타 기준으로 값이 변할 때 매끄럽게 이어지기 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곱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2.3.1의 코드를 한번 보면 지금 후보 손실을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레이블 값 그리고 예측 값이 입력 값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에러 요 네, 레이블 값에서 예측 값을 빼준 값을 지금 에러로 넣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그 델타 값을 1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제 여기다가 뭐 true를 반환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1보다 작지 않다면 그러면 false를 반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tf.where라는 거를 이 함수에서는 return 값으로 반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is small error 여기가 true면은 이제 square 요 제곱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값이 false가 떴다 하면은 얘를 이제 절대값으로 계산하는 후보 손실값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는 이제 후보 손실값을 적용한 그 모델이고요. 이제 이 모델을 이 이름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 함수도 본인이 직접 정의를 해서 텐서플로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후버 함수를 손실 함수로 사용한 그 모델을 방금 저장을 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가져와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정의한 객체가 들어있는 모델을 로드를 할 때는 여기 이름과 객체를 같이 매핑을 해서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파일명이 먼저 들어가고 이 뒤에 이름과 객체가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로드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로드를 해주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아까 그 델타 값을 이제 1로 정의를 해줬는데 여기는 지금 이 값을 이제 대입을 할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받는 함수를 만들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이 값 자체가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지정을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요 class.lossys.loss 요 클래스를 상속받는 그 방식으로 네, 방금 여기서 매개 변수를 매번 받아올 필요 없이 저장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이 생성자를 통해서 요 threshold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도 불러와서 이 매개 변수 값도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에 호버 손실 계산은 아까 위에서 보셨던 거랑 동일하고 이 맨 아래에 get config 얘를 통해서 이제 그 슈퍼.get config 여기서 부모 클래스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딕셔너리를 반환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방금 저희가 받은 요 threshold 요 값을 키 값으로 추가를 해서 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서 요 딕셔너리를 다시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위에서처럼 이 threshold가 저장되지 않고 매번 지정해줘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여기서는 요 threshold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매번 요 호출을 할 때마다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 12.3.3에서는 저희가 이때까지 배웠던 활성함수나 초기화나 규제, 제한 이런 거를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한 활성함수는 소프트 플러스 활성함수인데요. 일단 요것들 잠깐 개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 플러스 활성함수는 지금 요 그림에서 나온 요 빨간 선은 시그모이드이긴 한데 렐로를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0값에서 이렇게 이 0보다 작은 데에서는 모두 0값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x함수를 그려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0에서 이제 불연속 값이 발생이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소프트 플러스 활성함수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을 갖게 됩니다. fx는 이제 로그 1 더하기 2의 x. 네, 이걸 통해서 렐로의 x는 0일 때 불연속점이 생기는 이 현상을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초기화 방식은 세비어 초기화 방식입니다. 얘네들은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중치 초기화를 하는 거였는데요. 만약에 이때 균등분포를 사용을 한다면 이런 범위를 갖게 되고 가중치가 만약에 정규분포를 사용하게 된다면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이런 값을 갖게 된다고 저번에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구현하고 있는 요 regularization 얘는 이제 L1 규제를 하고 있는데 또 규제라는 거는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를 해서 일반화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여기서는 이제 바이어스는 허용하되 베리언스를 줄이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이제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계산할 때는 절대값의 합을 구해서 이제 L1 규제를 했던 게 기억나시죠? 네. 요거를 이제 코드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소프트 플러스 활성화함수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반환값을 보시면 이 매스 로그 요걸 사용을 해서 이 함수에 더하기 1에다가 로그를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비어 이 초기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아까 그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n in, n out에다가 요걸 분모로 나눈 2를 요 값으로 나누고 제곱근을 씌운 요 값을 지금 요 표준 편차로 가져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세이비어 가중치 초기화 요거를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1 규제는 여기서 지금 보셨을 때 0.01에다가 가중치를 곱하고 그 절대값을 더하는 이 값을 반환하는 것으로 L1 규제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요거는 요 제한 방식을 이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한 건데
결국 출력값은 렐루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왜냐면 0보다 작으면 이 가중치가 0보다 작으면 0을 반환을 하고 아니면 그 가중치 값을 그대로 반환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출력값을 생각해 보셨을 때 렐루 값이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 목표는 뭐냐? 양수인 가중치만 남기겠다. 요 얘기입니다. 요걸로 이제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저 위에서 저희가 정의했던 소프트 플러스, 뭐 세이비어, 그리고 L1 규제, 그리고 제한까지 해서 요것들을 적용할 때도 요 댄스를 사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또 이제 저희가 그 클래스를 이제 상속 받아가지고 요 매개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도 getConfig를 사용을 해서 지금 요 팩터 요 받아준 요 매개 변수 인자 값을 저장을 해서 이제 호출을 할 때마다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호출할 때마다 지정하지 않아줘도 되는 그런 지금 L1 규제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12.4.4에서는 사용자가 이제 지표를 직접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컴파일을 할 때 손실값과 지표값을 설정을 하죠. 이제 손실은 경사하강법에서 최적의 가중치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였죠. 네, 그래서 손실 함수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중치를 조정을 해 왔었고, 이때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평균 제곱이나 뭐 평균 절대값의 합, 이제 이런 걸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표는 모델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값이죠. 그래서 각 배치마다 지표를 계산을 하고 에포크마다 계산한 지표의 평균을 계산을 했었죠. 이때는 막 모델에 영향을 주는 값들이 아니어서 뭐 꼭 이렇게 평균 제곱이나 평균 절대값이나 뭐 이런 거를 쓰지 않아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아까 뭐 위에서 만들었던 후보 함수를 지금 지표로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안 쓰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코드에서 후보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표로 정밀도를 이제 사용하는 이진분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진분류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정밀도를 계산을 하면 이제 TP, 그러니까 진짜 양성 개수, 그리고 얘는 가짜 양성 개수. 그러니까 양성이라고 판단한 것 중에서 진짜 양성인 것의 개수가 그 비율이 정밀도가 되겠죠. 만약에 처음 측정을 했어요. 근데 5개 중에 3개가 이제 진짜 양성이었으면, 5개 중에 4개가 진짜 양성이었으면 얘는 이제 80%의 정밀도를 갖겠죠. 근데 두 번째에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3개 중에 진짜 양성 개수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0%겠죠. 그러면 이때 정밀도를 계산을 할 때 처음에 80%고 그 다음에 0%가 나왔으니까 둘을 평균 내서 40%가 나왔으니까 얘가 최종 정밀도다.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가 지금 8개인데 그 중에 4개가 진짜 양성 개수니까 8분의 4를 해서 50%가 나오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도를 값을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트리밍 지표라는 걸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만드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프리시전이라는 변수를 이제 정의를 해서 요 프리시전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스트리밍 지표라는 거는 이제 지표가 원래 배치마다 이제 다시 그 값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트리밍 지표가 배치마다 점진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는 지표라고 해서 스트리밍 지표라고 합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요 방식으로 계산을 해 보면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여기 요 두 개, 두 배열을 이제 비교하는 그 정밀도를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 보시면 80%가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0%, 그러니까 둘이 배열이 아예 다른 거예요. 보시면 0, 1, 1, 0, 0, 0 이런 식으로 정밀도가 0%가 나오는 요 값을 넣었을 때 80%랑 0%를 평균 내서 40%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지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얘네가 어,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0%짜리를 넣으면 50%가 반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esult를 붙이면 얘네가 현재 지표값을 반환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variable을 붙이면 변수 확인. 그러니까 이 양성 개수 그리고 진짜 양성 개수랑 가짜 양성 개수 이런 변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reset state 하면은 요 변수들을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은 이제 스트링 지표를 저장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을 배워봤다면, 여기서는 이제 케라스의 메이트릭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스트리밍 지표를 만드는 방식을 한번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후보 손실값이랑 처리한 샘플 수를 이제 매 배치마다 기록을 해서 여기 맨 끝에는 네, 후보 손실값의 평균을 반환하는 네, 그런 이제 스트리밍 지표를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클래스를 이 matrix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여기서 add weight이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지금 total이랑 count라는 이제 네, 이 변수를 생성을 해줍니다. 얘네들은 뭐 한번 만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있는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update state 요거를 통해서 이 total 값이랑 count 값 얘네들을 이제 매 배치마다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토탈 값에다가 계속해서 더하고 있죠. assign add. 네.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이제 최종 결과를 반환하는 것은 요 result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self count 요게 지금 아까 처리 샘플 수 이 변수였죠. 얘네들로 이제 후보 손실값의 총합을 나누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평균 후보 손실값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지금 스트리밍 지표를 반환하는 이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층을 한번 이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층들이 ABC, ABC 이렇게 막 반복이 된다면 하나의 층은 이제 블록으로 묶어주는 게 좋겠죠. 그거는 이따가 뒤에서 한번 봐볼 거고요. 일단은 가중치가 없는 간단한 층부터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간단한 층은 람다 함수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면 좋은데요. 람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입력값을 받아서 어떤 함수식을 계산할 건지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플래튼이나 아니면 렐로 같은 요런 함수는 저 가중치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그 간단한 그 함수식들은 이렇게 람다식으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가 없는 층을 하나 구현을 하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가중치가 있는 층인데요. 얘네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는 가중치가 있는 층은 이제 덴스층이 있죠. 덴스층은 이제 노드 개수랑 그리고 그 인풋의 쉐입이랑
여기 활성화 함수 이렇게 입력값으로 받게 되는데 지금 얘네들을 봤을 때 일단은 처음에 이제 활성화 함수를 이름으로 입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받은 그 활성화 함수를 activations 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진짜 활성화 함수로 바꿔줘서 지금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각각의 레이어를 초기화하는 걸 이 build 함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화 해줘야 될 거는 이제 가중치랑 편향을 처음에 초기화를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네, add weight를 불러와서 지금 커널이랑 바이어스를 초기화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쉐입으로는 지금 배치마다 그 크기들을 넣어서 배치마다의 크기와 그 유닛의 크기를 통해서 요 커널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고 바이어스도 요 유닛을 받아서 그 쉐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중치와 편향을 초기화를 했으니까 이제 행렬 곱, 그러니까 가중합을 구해줘야겠죠. 가중합을 구하는 거 지금 콜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지금 댄스층을 구현을 해봤고요. 근데 이렇게 입력값을 하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입력값을 여러 개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x라는 튜플 형태의 입력값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훈련과 테스트에서 다르게 동작하는 층을 구현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훈련 때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하고 싶고 테스트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층을 구현하고 싶다면 if문을 통해서 훈련하는 동안에는 여기 노이즈를 추가를 해준다. 이렇게 if문, 조건문으로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각각의 층들을 정의하는 방식을 한번 봤는데 저희가 모델도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지금 그림이 잘 나와 있어서 한번 보면 지금 얘는 완전 연결층, 그러니까 댄스층들이 앞뒤로 붙어 있고 이 중간에 잔차 모델이 붙어 있어요. 이 안을 보시면 지금 층들이 두 개가 숨어 있는데요. 요 층 두 개에다가 출력값을에다가 입력값을 다시 더해주는 요게 잔차 블럭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입력값에다가 출력값을 다시 더해주는 그래서 이걸 최종 출력값으로 내는 요 블럭을 잔차 블럭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구현할 모델은 완전 입력층에다가 요 잔차 모델을 두 개를 연속해서 붙이고 그리고 그 앞뒤로 완전 연결층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차 모델을 세 번을 반복하게 돼요. 이 모델을 구현하는 코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요 레이어라는 이제 클래스를 받아서 여기서 잔차 블록을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self.hidden 안에 있는 요 레이어들의 그 필요한 변수들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층들이 두 개가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필요한 변수들을 이제 그 층의 변수 리스트에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나온 그 출력값에다가 이제 그 입력값들을 더해주는 그런 잔차 블럭을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잔차 모델을 활용해서 아까 전체 모델을 구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완전 연결층, 이제 댄스층이랑 댄스층 이렇게 앞뒤로 두 개를 쌓고 그리고 이 중간에 블럭을 두 개를 넣어주게 됩니다. 방금 구현했던 잔차 블럭 두 개를 네, 이렇게 넣게 돼주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층을 이제 세 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값을 내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도 직접 정의해서 사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앞에서 봤던 이제 손실과 지표 얘네들은 레이블이나 예측값에 의존했던 값이었는데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손실함수를 계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게 오토인코더입니다. 오토인코더는 보통 이제 라벨이 없는 훈련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데 지금 이게 신경망 모양이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보면 단순히 입력값을 그냥 출력값으로 복사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내부적인 학습 과정을 보면 이제 인코더에서 이제 입력값을 내부 표현으로 변환을 하고 또 그 내부 표현을 디코더에서 출력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오는 출력값은 원래 입력값과 비슷은 하지만 다른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재구성해내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출력값을 재구성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구하던 손실값에다가 이제 재구성 손실값까지 더해줘야 하는 게 이 모델의 특성입니다. 여기서 재구성 손실값이 뭐냐라고 지금 봤을 때 이런 식을 갖는 게 재구성 손실값인데요. 얘는 이제 재구성된 출력과 이제 입력, 여기가 F, 여기가 이제 재구성된 출력과 여기 입력 값의 차이로 이 손실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제 그 손실값이 줄어드는 방향, 그러니까 입력과 재구성된 출력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학습하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모델의 특징적인 손실값을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손실값을 한번 코드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지금 여기 보시면 네. 맨 위에 음lik층에 보조 출력층을 이제 새로 생성을 해서 여기서 지금 재구성 손실의 평균을 계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이 reconstruction 여기 위에서 지금 정의를 했던 요 재구성 손실 값을 0.05를 곱해서 요 주 손실에다가 더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가 주 손실값이 일단 주택에 이제 손실값으로 영향을 미쳐야 하기 때문에 요 재구성 손실값에다가는 0.05를 곱해서 그 영향을 작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8에서는 자동 미분을 사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f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얘를 지금 자동 미분을 사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레디언트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변수랑 이제 관련된 모든 연산들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함수인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기록을 해서 그레디언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얘를 통해서 맨 끝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그 결과에 각각 5랑 3을 대입해 주면 이제 36이랑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단점이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요 함수는 한번 호출하면 이제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레디언트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persistent true 요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영구적인 값이 생성이 돼서 한번 생성해 두면 이제 지속되는 값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6이랑 10에도 알맞은 그레디언트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변수가 아닌 이 값들을 넣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컨스탄트 상수를 넣고 있죠. 이런 값을 넣게 되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none 이렇게 떴죠. 그래서 모든 연산을 기록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 watch입니다.
워치를 넣게 되면 상수건, 변수건, 지금 모든 그 자동 미분 값을 계산하게 돼서 맨 끝에 알맞은 그레디언트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 플러스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 플러스는 한번 정리한 걸 보고 가겠습니다. 네, 원래 소프트 플러스 함수는 로그의 1 더하기 2의 x 요 식이었죠. 그래서 얘를 도함수를 구하면 요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5차 역전파를 통해서 이제 미분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레디언트 값이 주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값에다가 이 도함수를 곱해주게 되면은 최종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값이 나오겠죠. 요거를 방금 코드로 구현을 한 게 여기서 요만큼이 지금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그 소프트 플러스 함수의 그레디언트 값이고 이게 전달받은 그레디언트 값입니다. 얘네들을 곱하게 돼서 최종 반환값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것도 사용자가 정의를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네, 그 12.3.9에서는 사용자 정의 훈련 반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용자 정의 훈련 반복이 왜 필요한가라고 봤을 때 그 예시를 와이드 딥 신경망으로 들고 있습니다. 일단 와이드 딥 신경망은 앞에서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와이드 신경망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딥 신경망입니다. 와이드 신경망은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층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딥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층을 한번 거친 뒤에 일반화된 그 값으로 예측하는 것을 딥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장점을 다 살리기 위해서 와이드 신경망과 딥 신경망을 합친 게 와이드 앤 딥 신경망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간단히 코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인풋 A가 와이드 신경망에 대한 인풋 값이거든요. 얘를 맨 마지막에 그대로 전달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인풋 B 얘가 딥 신경망의 인풋 값인데 얘는 지금 히든 1 레이어를 거친 그 값을 다시 히든 2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 값이랑 인풋 A 값이랑 컨카테네이트 요걸로 합친 그 결과 값을 이제 메인 아웃풋으로 잡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히든 2, 그러니까 딥 신경망에서 나온 그 결과 값도 따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 값이 출력층이 두 개가 되겠죠. 근데 이 출력층이 두 개인 반면에 지금 컴파일을 할 때 옵티마이저는 하나로밖에 지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자가 정의하는 훈련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코드를 통해 구현할 거는 이 와이드 앤 딥 신경망 모델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사용자가 정의하는 훈련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를 한번 간단히 보자면 지금 일단 여기는 뭐 L2 규제를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 여기 두 개가 지금 샘플 배치를 그 크기를 랜덤으로 추출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는 지금 훈련 상태 그 바를 출력하는 이 두 개의 함수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 각종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정의 내렸던 그 함수 랜덤 배치 그리고 요 상태 막대 출력하는 함수 여기 프린트 스테이터스 바 얘네들을 사용을 해서 지금 에포크를 지정을 해요. 에포크를 이제 지정을 해서 요동안 훈련 반복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훈련 반복 모델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뒷부분은 아무래도 체계 설명에 따로 추가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책에서 보시고 복기하시는 걸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뒷부분은 일단 발제 내용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좀 부족했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일단은 서브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